안녕하세요. 서울의 어느 동네에서 유난히 잠이 오지 않는 어느 밤에 제 사연을 써내려가 봅니다. 사연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지 헷갈리는 제 지난 인생의 이야기가 될 듯 싶네요. 톡톡 사연을 통해서 다른 분들의 결혼 생활을 엿볼 때가 저는 가장 흥미로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평범하고 특색 없게 남편을 만난 경우였죠. 3년 연애한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던 그 당시의 기준으로 남편 연봉이 3,600만 원 정도였고요. 저는 3,2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죠. 각자 집안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까지 합쳐서 결혼할 때 가져왔던 돈은 남편이 1억 5천이었으며 제가 1억이었습니다. 정말 무난한 결혼이었던 듯 싶네요. 남편의 사촌형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둘이 동거를 하려고 월세집을 구했었다가 일 때문에 갑자기 멀리 지방으로 가게 됐었는데 그 월세집이 눈탱이로 엄청 맞아서 구했던 집이었나 보더라고요. 급하게 내놓으니까 절대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집주인은 새로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 못 준다고 그러고 하는 수 없이 그 사촌형이 일단 멀리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고 비게 된 집으로 남편이 들어갔어요. 월세만 자기 사촌형에게 다달이 붙이면서 꼬박 1년 2개월을 살았고 마지막 5개월은 저도 그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같이 살며 결혼을 준비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신혼집은 말이죠. 대출을 받아서 구했어요. 전세였고요. 저희 부부는 아주 운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계속 전세로만 세입자가 살던 집이었는데 저희 부부 이전에 살던 가족이 조용히 6년간 살았거든요. 아무 문제 없이 집도 깔끔하게 술, 담배 하나 안 하고 사는 그 가족이 마음에 들었던 집주인은 물가는 엄청 올랐으나 전세금을 올릴 욕심을 내지 않았고 그저 또 한 번 그런 가족 같은 세입자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었거든요. 깔끔하게 살 인원 적은 가족 세입자를 우선순위로 집주인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신혼부부였던 저희가 딱 안성맞춤이었어요. 주변 시세보다 최소 8천만 원 정도를 아낀 신혼집이었답니다.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당장 찜했을 정도였고요. 우리가 운이 엄청 좋네. 그러게나 말이다. 어쩜 이렇게 아다리가 척척 잘 맞아서 집을 이 가격에 구하냐? 성급하게 신혼집 욕심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저렴한 전세를 찾아보길 잘했어. 우리 완전히 횡재한 것 같아. 이것만 봐도 우리 앞날이 창창한 것 같지 않아? 결혼 생활 시작이 너무 좋다. 남편이 호탕하게 웃어 젖혔을 때 저도 따라서 막 크게 웃었습니다. 너무 신이 났던 순간이었죠. 힘든 줄도 모르고 이삿짐을 옮기고 가구를 배치하면서 콧노래를 불렀던 시기였네요. 물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괜한 걸로 다투기도 했었고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었으나 신혼집을 너무 잘 구하는 바람에 저나 남편이나 금세 입이 해벌쭉했었네요. 평범하게 만나서 시작했던 연애는 결혼까지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진전이 됐었죠. 양가의 반대라든지 하는 것도 전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사별을 겪으신 분입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연애할 때 저에게 종종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우리 엄마한테 나는 효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뱉은 바 있었네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자가 그렇게나 효자가 되고 싶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걸 기뻐할 만한 여자가 있을까요? 그 효도 본인이나 실컷 하면서 살게 두고 우리는 이쯤에서 헤어지자고 말을 하고 싶을 여자만 많겠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전혀 틀에 박힌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남편이 어느 수준의 효자 지망생이든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아 할 수 있었답니다.
참고로 여기에 틀에 박혔다는 표현은 걸핏하면 우리 귀한 아들 타령을 일삼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둘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기만 하면 나는 바라는 게 없어. 걱정되는 게 있다면 괜히 네가 나를 홀시어머니랍시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렵게 느낄까봐 그게 걱정이지. 너한테 부담 지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그냥 너 편하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돼. 나한테 잘하려고 애쓸 것도 없단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먼저 자애로운 미소를 던져주실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너그러운 그 말씀 속에는 저를 향한 배려가 깃들어 있는 듯 하였죠. 결혼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바람을 하도 많이 피우셔서 이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께서는 골병들어 사신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제명에 못 살고 죽겠거니 했는데 설마 그 양반이 먼저 떠날 줄은 몰랐지. 그래서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고 가는데 순서 없다고 하는가 보다. 시아버지께서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만취하신 채로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그것도 8차선 도로였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셨던 것 정도만 알고 있었던 저는 세세한 부분을 결혼 후에 알게 된 다음 기분이 왠지 묘했었네요.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이라니? 그 정도로 술을 진탕 드시고 걸핏하면 바람을 피우기도 하셨던 분이 제 남편의 친부이셨다는 게 떨떠름하기도 했었고요. 결혼 전에는 남편과 둘이었다가 부부가 갈라져 혼자가 된 게 어찌 보면 내가 사돈하고 동변산년이려니까 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해. 사돈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냥 마음이 그러네.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말씀도 하셨었죠. 저희 친정엄마도 혼자이셨거든요. 사별은 아니었고요. 이혼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정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더랬죠. 두 분은 자주 싸우셨어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던 날에도 싸우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입학식이 있었던 날 저녁에 다 같이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자고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불판에 고기를 올리기가 무섭게 부모님이 사소한 것 가지고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하셨어요. 서로에게 언성을 높여가며 무섭게 소리를 지르셨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제 배를 움켜쥔 순간 한 번 더 방금 전보다 더 크게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고요. 제 배에서 난 허기의 신호였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님은 동시에 저를 내려다보시며 어이쿠 하는 기색들이 되셨고요. 제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때 깨달으시고는 민망한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는 멋쩍게 다 타버린 고기만 쳐다보았죠. 엄마가 그나마 멀쩡한 부분을 골라내어 저에게 주시자마자 저는 허겁지겁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씹는 것인지 아니면 마구잡이로 흡입을 하는 건지 보기에는 분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지희야, 좀 천천히 먹어라. 탄 건 먹지 말고. 아휴, 아니구나. 죄다 타버려서. 안 탄 걸 찾기가 힘드네.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시던 동안 아버지는 겉옷을 챙겨서 집을 나가고 계셨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닫힌 현관문에 대고 엄마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본인만 잘났지 항상. 맨날 저딴 식이야. 아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도사야 도사. 그러거나 말거나 고기가 탔든 말든 상관없이 배가 고파서
아무거나 열심히 주워 먹고 있던 게 저였죠. 그런 걸 보면 이미 저는 그것보다 더 이전부터 부모님의 불화를 봐왔던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싸우시는 게 낯설거나 놀랍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싸우시기 시작하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만화책을 보다가 설전이 끝나자 방에서 조용히 나와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친정 오빠였습니다. 어린아이 치고는 상당히 눈치가 빠르고 판단력과 실행력이 좋았던 오빠였죠. 그때 맞춘 지 얼마 안 됐던 안경을 고쳤으면서 짜장면을 열심히 먹던 오빠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얼마 뒤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잘 알아가자는 의미로 직접 도화지에다가 가족의 모습, 취미, 장래희망 따위를 적어서 교실 뒤편에 붙여두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뭘 그렸던가 하면 고기를 먹는 오빠와 저 화난 표정의 부모님을 그려놨습니다. 잘 그렸다며 저는 스스로 뿌듯했었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지희야, 부모님이 왜 웃는 표정이 아니고 화가 난 표정을 하고 계실까? 다른 친구들은 다 웃는 얼굴을 그렸잖아. 그치? 그치만 우리 부모님은 웃는 거 안 하시는데요? 선생님이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리라고 하셨잖아요. 집에서 보는 가족의 모습을 그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본 모습을 그린 것뿐이에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을 시작했다가 점점 우물쭈물 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가 그려낸 그림을 번갈아 쳐다보시던 선생님의 표정이 상당히 오묘하게 변하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 저를 향해 그렇구나 하고 마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제 뇌리에 강하게 박히고 말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아무래도 이상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 그것은 제가 가질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저도 모르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된 것이었죠. 타들어가는 고기 불판 앞에서 나를 세우셨던 부모님은 그로부터 2년 뒤 이혼을 하셨는데요. 이혼 결정이 땅땅 나기 이전에 두 분이 그렇게 되실 것 같다는 예감을 받았던 건 오빠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주어서 그랬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 두 분이 갈라서실 것 같아. 제가 의아해서 갈라서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더니 오빠는 그건 더 이상 부모님이 같이 안 사신다는 의미라는 답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아니게 되는 거야? 부모님은 부모님이 계속 맞는데 두 분이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되는 거야. 오빠의 답변을 들을수록 저는 놀라서 넋이 나가 있었죠. 돌이켜보면 오빠는 그때부터 참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그 침착한 태도 같은 것이 자기 나이답지 않을 정도였네요. 오빠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제 눈으로 보기에도 부모님의 관계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걸 알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 남매에게 이혼하게 됐다고 정확히 알려주시기 전부터 갈라서실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친할머니와 고모가 저희 집으로 예고 없이 쳐들어오셨던 것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여기서 고모라 함은 아버지의 누나를 의미하고요. 올케가 뭔데 애들을 다 키우겠다면 나대냐? 어? 고모가 다짜고짜 선제 공격을 시작하셨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선빵 필승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선빵을 먼저 치는 게
필승으로 이어질 만큼 유리한 작전이라는 의미이더라고요. 그날 고모는 그런 각오이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앙칼지게 쏘아붙이신 다음 무척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전에 없이 비릿한 미소를 장착하신 뒤였습니다. 먹이는요, 애들을 낳고 키운 엄마이죠. 당연한 이야기를 두고 나댄다고 하시면 제 기분이 좀 그렇네요. 올케가 혼자 애들을 낳고 키웠니? 내 동생도 똑같이 애들을 낳고 키웠어. 어린 자식들 엄마 쪽에서 키우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난리이신지요? 당연하기는 뭐가 당연해? 올케, 너무 웃긴다. 웃긴 건 그쪽 동생이고요. 뭐라고? 그쪽? 올케 지금 말 다 했어? 고모가 언성을 높이시던 바로 그때 뒷짐만 지고 계셨던 친할머니께서 앞으로 나오시더니 엄마의 뺨을 치셨습니다. 저는 오빠도 학원에 가고 없는 상황에서 저만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무서워졌고 발을 동동 굴렀죠. 그런 저를 친할머니께서는 본 척도 안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면 처음에 반대를 하시든가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 하나도 멋없네요. 뭐야? 내가 잘난 척하는 년, 드센 년이 딱 질색인데 하필 네가 이럴 건 뭐냐? 네 딸도 너는 너처럼 키우겠지. 그리고 네 아들을 기죽여서 키우겠지. 그런 건 사양이다. 지훈이라도 우리가 키워야겠다. 손자는 아무래도 욕심이 난다고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괜한 소리는 왜 얹으세요? 어머님, 시집간 어머님 딸들이 기가 막히게도 줄줄이 딸만 낳은 게 그렇게나 상심이 크셨나요? 제가 아는 한 엄마가 아버지하고 그렇게나 싸우시기는 해도 당신의 시댁의 막말을 일삼는 분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러했는데 엄마가 너무 당돌하게 나오신 것이 많이 놀라운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고모가 발끈하셔서 금세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변했습니다. 고모에게는 딸만 셋이었거든요. 옆에서 친할머니께서는 어차피 집안의 대를 잇는 건 아들의 역할이라며 딸들이 아들을 낳았건 딸을 낳았건 상관없는 거라고 침을 튀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대는 무슨... 어머님, 듣기 좀 우습네요. 누가 보면 명만 높은 명문가라도 되는 줄 알겠습니다. 꼭 보면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더럽게 따지더라고요. 친할머니의 발언에 내시 물컥하고 계셨던 고모는 더욱 열이 받으셨습니다. 엄마에게 삿대질을 날리셨어요. 뭐? 없이 사는 사람들? 말 다 했어? 이게 아주 막 나가네. 어디 시댁 식구 앞에서 고개 들고 할 말 다 하고 난리야. 미쳤어? 원래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본색이 드러낸 지금은 더 마음에 안 드네. 너의 마음에 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거든요. 엄마가 태연하게 받아치셨고 약이 오를 대로 오르신 고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엄마의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친할머니께서는 비겁하기실이 머리채가 잡혀 꼼짝 못하고 계셨던 엄마의 등짝을 마구마구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야, 이 망할려나. 이 대나무보다 단단하게 질긴 년 같으니라고. 이 성깔을 내가 보아하니 지금 드는 생각이 어떻게든 꺾어 놔야 한다는 거다. 내 아들과 그냥 헤어지게 두는 것도 성에 안 찬다. 꺾어버려서 응징을 해야지. 여태까지 아들을 낳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주제에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친할머니께서 악다구니를 쓰며 그렇게 외쳐대셨고 저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외할머니께서 등장하셨어요.
당신께서 직접 만드신 반찬들이 담긴 보자기 다발을 손에서 쿵 떨어뜨리신 외할머니의 눈빛에 경악이 차올랐습니다. 난장판을 버리고 계셨던 엄마와 친할머니, 고모의 시선이 한 번에 외할머니 쪽으로 향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외할머니께서 중얼거리셨고 엄마는 산발이 된 머리를 급히 손으로 매만지실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외할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저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을 뱉고 말았습니다. 할머니하고 고모가 우리 엄마 죽이려고 해요. 뭐라고? 지희야, 그게 정말이야? 네, 엄마가 아들 낳은 거 말고는 쓸모없다고, 그래서 죽어야 한다고 막 그랬어요. 저는 흐엉 울음을 터뜨렸고 친할머니와 고모 두 분은 완전히 어안이 벙벙해졌고 외할머니의 머리 꼭지가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외할머니께서는 결혼을 일찍 하셨던 분이에요. 친할머니보다 젊으셨고 쌩쌩하셨죠. 또한 외삼촌이 태권도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운동 유전자가 외할머니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모두가 추측했습니다. 열이 뻗친 외할머니께서 그대로 날라치기를 행하셨죠. 저는 사람이 옆으로 발차기를 하면서 공중에서 잠시 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날라차기에 얻어맞은 고모가 철푸덕 거실 바닥에 쓰러져 나뒹구셨어요. 고통에 신음하시며 고모는 저를 향해 저 빌어먹을 영악한 기집애 라고 중얼대셨습니다.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1대1 싸움은 볼 것도 없었죠.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말이 왜 있겠나요? 주먹의 효과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으니 친할머니께서 당장에 눈을 내리까셨습니다. 외할머니의 무시무시한 안강을 받을까봐 몹시 겁을 내하시면서 친할머니와 고모 두 분 다 완벽하게 꼬랑지를 마셨죠. 친할머니께서는 직접 자초지종을 설명하셨고 엄마를 향한 사과 또한 남기셨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한숨을 푹푹 내쉬셨어요. 이것 보세요, 사부인. 저는 마음 같아서는 제 딸이 자기 새끼들 다 두고 그냥 이혼하면서 몸만 나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게 제 본심이에요. 너무 멀쩡하고 너무 괜찮은 인물이 바로 제 딸 아니겠어요? 지금 이혼을 하고 나면 앞으로 결혼 2번이나 3번 더 하고도 남을 수 있죠. 결혼 시장에 나가보면 제 딸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외할머니께서는 갑자기 구구절절 자식 자랑을 시작하셨고 차마 말릴 엄두조차 안 나신다는 듯 엄마는 민망한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계셨어요. 얼떨떨한 기색이 된 친할머니와 고모 앞에서 외할머니께서는 열번을 토하셨죠. 그러니까 김서방도 먼저 제 딸을 쫓아다닌 거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서는 결혼하더니 성격 바탄나고 작정하고 변심을 해버리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사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법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요. 김서방은 결혼이 아주 우스운가 보더라고요. 책임감도 부족하고 사내답지도 못해요. 김서방이 남아 이런 중천금 한 번 뱉은 말은 남자로서 지키고 살기만 했어도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습니다. 저는 김서방이 진짜 도끼 같은 자식들을 보고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네요. 듣자 하니 너무 제 아들만 욕을 하시네요. 어디 제 아들만 이혼하자고 그랬나요? 박수도 손뼉끼리 맞아야 소리가 나는 법입니다, 사돈. 발끈하시던 친할머니께서는 갑자기
이게 아닌데? 라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목을 가다듬으시며 숙연한 낯빛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죠. 아니, 저기 그러니까 사돈, 제발 손자라도 키우게 해주세요. 지훈이 데려가고 싶습니다. 제가 아들은 못나게 키웠지만 손자라도 잘나게 키워보고 싶어요. 우리 집안에는 지금 지훈이 말고는 대를 이을 손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손녀들은 어디다 두시고 왜 굳이? 외할머니께서는 무척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셨고 고모를 보기도 하셨죠. 그런데 웃겼던 점은 엄마나 고모나 똑같이 친할머니의 발언 앞에서 지겹다는 표정을 똑같이 짓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사도는 우리 지훈이 말고도 손자가 더 있잖아요. 굳이 지훈이가 아니더라도 괜찮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양보 좀 해주세요. 잘 키우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우리 손자 지훈이가 워낙 벌써부터 똘똘하고 잘난 녀석이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돌봐주면 분명 크게 될 거예요. 그렇게 밀어줄 자신이 있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너무 기가 차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는 손자, 손녀 그런 거 안 가립니다. 그런 구분을 짓는 것 자체가 황당하네요. 사부인, 지금이 어디 조선시대입니까? 아이고, 사돈. 저를 단군 때 사람이냐고 비웃으셔도 하는 수 없어요. 저는 제 손자 지훈이를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때 친할머니께서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저희 아버지를 낳으셨을 때 기뻐하셨던 일화까지 털어놓으셨어요. 그만큼 아들이 귀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외할머니께서는 점점 더 질린 얼굴이 되어가셨죠. 저는 어쨌거나 제 딸이 결정하는 걸 응원하고 따르겠습니다. 이혼하는 당사자가 정할 일이지요. 저한테 그러셔봤자 별 소용 없어요.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날의 예상치 못했던 작은 난동은 막이 내렸습니다. 그 후 며칠에 걸쳐서 부모님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셨어요. 늦은 밤중에 두 분이 조용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시는 걸 목격한 저는 깜짝 놀랐었죠. 이성적으로 대화를 두 분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작부터 저렇게 사셨다면 이혼이라는 결과까지 안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부모님이 서로를 짜증스레 노려보지 않고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서 약간의 충격마저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 저에게 오빠가 다가와서 본인의 예상한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래도 너하고 나는 따로 살게 될 것 같아. 왜? 무슨 이유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혹시 나만 엄마하고 살게 되는 걸까? 너도 예상하고 있었구나. 내 예상이 그래. 엄마가 우리 둘을 다 잃고 싶지는 않아 하셔서 너라도 엄마 곁에서 지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헤어지는 거지. 제가 오빠와 친밀한 남매 사이는 아니었습니다만 싸운 적도 없었고 사이는 괜찮았죠. 그래서 이별이 믿어지지 않았고 벌써부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오빠는 저에게 본인이 아끼느라 쓰지 않았던 새 학용품 몇 개를 선물로 주었어요. 저는 줄 게 없다고 그랬더니 오빠가 괜찮다는 대답을 했었죠. 그러면서 오빠가 망설이다 꺼냈던 말이 있었어요. 너는 기억을 못하는 모양이지만 네가 6살 때 내 잘못으로 네가 크게 넘어져서 다친 일이 있었어.
네 오른쪽 무릎에 흉터가 있잖아. 그때 생긴 거야. 나 때문이지. 그때 엄청 혼나는 바람에 내가 울었거든. 근데 내가 우는 걸 보고 네가 오더니 왜 오빠 혼내냐면서 오빠 혼내지 말라면서 막 부모님 앞에서 따졌었어.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고 미안했던지 몰라. 오빠가 그렇게 말을 하자 어렴풋이 크게 다쳤던 때가 떠오르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났는데 그때의 일을 오빠는 크게 담아둔 모양이었어요. 헤어질 때까지 거듭 그때의 일을 이야기했을 정도니까요.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제주도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외가의 먼 친척분이 제주도에 살고 계셨는데 이혼을 앞둔 엄마에게 여기에 일손을 도우며 지내라는 제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을 예상하고 오빠는 저희 남매가 쉽사리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적응하느라 애를 쓰며 지내다 보니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빠와는 편지를 몇 번 주고받은 게 끝이었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괜스레 어색해졌던 것 같아요.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돼서야 그걸 빌미로 다시 얼굴을 보게 됐었죠. 경험적어서 아무 말이나 했었어요. 유전자가 신기하기는 하다. 오빠, 얼굴이 왜 이렇게 엄마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 너는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 나도 알아. 근데 오빠, 고려대 합격했다면서? 축하해. 진짜 대단하다. 서울대도 아닌데 뭘. 오빠의 심드렁한 태도에 제가 놀랐었죠. 무려 고려대를 합격했음에도 그걸 별것 아닌 업적으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육지로 나왔습니다. 대학 진학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주도에서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저희 모녀를 불러주셨던 친척분이 큰 병에 걸리셨고 그분 소유의 땅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저희 모녀가 왠지 모르게 그곳에서 불청객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제주도 생활을 접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공부를 해서 폼나는 대학 좀 가볼까 했는데요. 정말 간신히 서울 변방에 붙어있는 4년제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그러셨죠. 이제 와서 하는 소리지만 지인 네가 머리를 네 아버지 닮은 것 같아. 머리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아버지 쪽인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아니라 오빠와 살았어야 했다고 생각하시죠? 잘난 것도 없고 대학도 좋게 못 간 자식이라서 죄송해요. 그런 생각을 왜 해? 절대 아니야. 다만 네 오빠까지도 내가 끌어안고 살았어야 했다는 후회는 종종 했었어. 그 대화 속에서 엄마가 알려주시기를 두 분의 이혼이 성립되고 1년여가 지났을 때 사실은 아버지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었다고 합니다. 동거가 결정되었을 때 그 여자가 오빠의 존재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딸도 아니고 아들을 같이 데리고 사는 건 좀 그렇다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친할머니 댁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와 혼인신고는 안 한 채로 그냥 동거를 이어가셨고요. 고모들은 오빠한테 잘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얄미워했고 견제를 늦추지 않으셨죠. 고모들은 내심 손자가 뭐길래 손녀들보다 더 예쁨을 받는 거냐는 불만을 품고 계셨거든요. 오빠 때문에 친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 부분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오빠는 본인 때문에 친할머니가 고모들과 언쟁을 벌이시는 걸 몇 번 목격했죠. 그래서 더욱 고등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혼자 알아서 공부하며 지냈고요. 오빠의 건강을 챙겨주는 건 친할머니 뿐이었고
오빠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연락하는 건 엄마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 여자와 성격 차이로 헤어지셨는데요. 오빠가 고려대에 합격을 하자 아버지에게 온갖 욕을 하며 떠나갔던 그 여자가 나중에 그걸 알고 연락을 해서 다시 잘해보자고 하는 등 원래 오빠를 귀여워했었다는 등 그런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끊어냈지만 오빠는 그걸 알고 생각이 많아진 상태였죠. 엄마는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이혼 당시에 오빠까지 품지 못하셨던 것을 종종 후회하시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 오빠는 원래 목표했던 것들을 이뤄내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고모들과는 대면대면하게 된 뒤였으며 아버지하고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뻣뻣한 부자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오빠에 비하면 저는 너무 평범하게 흘러갔었죠. 그저 그런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가 이 사회에 또라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악물고 2년을 버틴 후에 규모는 더 작지만 일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일상의 안정이 깃드니까 여유가 생겨서 연애도 시작했고요. 3년 만난 상대와 무난하게 결혼까지 갔습니다. 이 얼마나 평범한 가정인가요? 저는 저처럼 평범한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직장을 얻어서 살고 있는 남편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결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제가 이혼 가정인 거 남편은 당연히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다만 제 친정 오빠가 어떤 인물인지는 결혼 직전에 밝혔어요. 오빠 부부와 따로 자리를 가졌었죠. 우리 오빠 검사야. 검사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리둥절해하던 남편은 오빠가 내민 명함을 받아들고서 현기증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라 당황스럽다고 했죠. 오빠는 본인을 검사 명함만 가지고 있을 뿐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도 대략 그런 쪽으로 장단을 맞춰줬어요. 오빠가 자라면서 본인을 향한 견제, 질투, 그리고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기웃대는 것까지 많이 겪었다는 걸 저도 알았으니까요. 오빠의 덕을 볼 생각은 어차피 추호도 없던 저였기에 굳이 제 오빠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얹을 이유가 없었죠. 새언니도 수수한 가정주부로만 보였습니다. 일머리도 없고 사회생활도 할 줄 몰라서 집안 일이나 하는 처지라며 민망하게 자기소개를 마친 새언니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어딘가 차찹해져 있었죠. 어쩌다 보니 남편의 친구와 새언니가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이라서 그 주제로 대화도 잠시 흘러갔었네요. 참고로 별로 좋지 못한 대학이었고요. 형님은 정말 욕심이 없으신 분인가 봐. 그러니까 계산기 안 두드리고 정말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셨겠지. 상남자이시네. 남편이 그런 감상을 밝혔지만 어딘가 오해가 있어 보였습니다. 새언니 집안이 잘 살았거든요. 부잣집에서 검사 사위를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추진한 결혼이었고요. 다른 자식들이 죄다 잘났으니 마냥 순수하기만 한 막내딸은 그저 편하게 누리게만 해주자는 생각을 그 집안 어른들께서는 하신 모양이었죠. 새언니는 머리가 꽃밭이었거든요. 전세 대출로 마련한 아기자기한 신혼집에서 남편과 결혼 생활이라는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따금씩 남편이 했던 소리가 있었는데요. 검사 형님 덕은 정말로 못 보고 사려나? 남매가 좀 친하게 지내지 그랬어. 약간은 농담 투였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종종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 자체가 길어지는 게 싫어서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는 했어요. 부모님 이혼으로 각자 멀리 사는데 어떻게 친하게 지내. 그리고 오빠는 원체 똑똑했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거든. 정반대야.
비슷한 점이 있어야 좀 친해지고 그러는 건데 오빠하고 나는 너무 달랐어. 비슷하기로는 자기하고 나하고 우리 둘이 비슷하지. 수준이 정말 똑같잖아.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나 봐. 그러면 남편은 가볍게 웃는 반응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항상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변화의 시작점까지는 잡아내지 못해도 어딘가 남편이라는 사람의 느낌이 달라진 것 같다는 것 정도는 문득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저녁에 법정 드라마를 보다가 남편을 쳐다봤어요. 저런 드라마 보다가 생각난 건데 말이야. 자기, 왜 요새는 검사 형님 더택 못 보냐는 이야기 안 해? 원래 자주 했었잖아. 물어봤자 뭐해. 됐어. 살갑게 친한 남매 사이도 아닌 거 이제 다 아는데 뭘. 그런데 드라마는 왜 그렇게 봐?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어? 외국어 공부도 하고 운동도 다니고 그럴 수도 있잖아. 꼭 멍청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드라마 시청이어만 해? 일 다녀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그럴 에너지가 어디 있어. 갑자기 왜 시비야? 제가 당황해서 대꾸했는데 남편은 혼자 투덜투덜 거리면서 자리를 뜨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입버릇처럼 우리는 비슷하다, 수준이 같아서 통한다. 이런 말을 뱉으면 남편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안색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마치 저와 한 세트로 묶이는 것이 싫다는 듯 말입니다. 남편이 왜 저러나 결혼하고 나니까 총각 시절이 그리워져서 싱숭생숭하나 이런 짐작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희 요새 별일 없니?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어제 아는 사람한테 오이를 엄청 많이 받았거든. 혹시 너 오이 좋아하면 반찬 좀 해다가 줄까?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제가 대번에 반색을 했죠. 네, 오이 좋아해요. 오이를 안 먹는 입맛하고 사니까 집에서 오이를 볼 일이 없었는데 너무 반갑네요. 어머님도 오이 잘 드세요? 그럼 잘 먹지. 우리 아들 놈은 오이 안 먹는 게 지 애비 닮아서 그래. 그뿐이랴.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것도 똑같지. 이래서 시도덕은 못한다니까. 아휴. 그때 말이죠. 희한하게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는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셔서 시어머니의 고생이 장난 아니었다고 들었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까지 부전자전이라면, 오이를 싫어하는 입맛처럼 바람기까지 닮은 거라면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남편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고 나서야 남편의 변화가 정말로 수상쩍기 그지없다는 것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눈뜬 장님이었던 거예요. 자기, 내 눈 보고 말해봐. 여자 생겼지? 미쳤어? 절대 아니야. 남편은 딱 잡아댔어요. 그런데 너무 오버를 해가면서 부인을 하더라고요. 펄쩍 뛰는 꼴이 되려 수상해 보였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그냥 물어본 거다. 이렇게 넘긴 뒤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현장을 잡아냈습니다. 샤워를 하는 척하고 샤워기만 틀어놓은 채 조심스레 욕실을 빠져나왔던 저는 상간녀와 통화 삼매경이던 남편을 발견했죠. 시시덕거리는 꼬라지를 보고 확신했어요. 뒤에서 다가간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확 빼앗았습니다. 화면에 뜬 상대방 이름이 거래처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 성의도 없는 위장은 뭐랍니까? 기가 막혀서 휴대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 유부남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이러시는 건가요? 어머, 웬일이야? 그런데 상간녀가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여자 대체 뭘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채가더니 통화 종료 버튼을 필사적으로 눌렀고 제 앞에서 즉시 무릎을 꿇었어요. 바람, 아니라면서. 할 말 있어? 미안해. 그쪽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 노란색 수건을 쓰고 싶었는데 전부 다 세탁기에 들어가 있어서 다른 색 수건을 쓰는 거, 이게 바로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파란색 수건을 쓰는 거랑 불륜을 저지르는 거랑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끌리는 수밖에 없었어. 왜? 둘이 자석이라도 되니?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사업하는 여자야. 차도 있고 집도 있어. 그 대목에서 제가 멍해지더라고요. 이 남자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네요. 처음에 그 사람은 내가 유부남인 건 몰랐고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 있는 줄 몰랐어. 어쩌다 보니 시작하게 된 관계야. 의도적인 건 아니었어. 불륜질이 얼마나 됐냐고 하니까 5개월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휴대폰으로 내역 확인했고 대략 시기는 맞는 듯 했습니다. 슬쩍만 봐도 그 상간녀가 정말 적극적으로 들이대기는 했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며 금방 정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파서 아무 말도 못했고요. 배신감, 황당함에 사로잡혀 이틀 정도를 보냈는데 남편이 저에게 통화 중으로 되어 있는 자기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상간녀가 저와 통화를 하고 싶다면서 말이죠. 저는 상간녀가 저에게 사과를 하려는 건 줄 알고 휴대폰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상간녀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남편을 사랑한다면 놔주세요. 더 잘난 여자 만나서 더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해달라고요. 미쳤나 싶었네요. 화가 나서 휴대폰을 던져버렸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한테 나오더라. 자기한테 오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 흔들렸어. 미안하다. 야, 이 개자식아. 너 이상한 놈인 거 우리 3년 동안 만날 때 그때 좀 알려주지 그랬어?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어차피 나한테 실망한 대로 실망했을 텐데 그냥 빨리 이혼하자. 당연히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즉각 따라주기가 싫었죠. 그래서 대답을 안 했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가방을 쌌고요. 아픈 머리를 부여잡고 출근을 했더니 직장 동료들이 제 걱정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제 안색이 너무 나쁘다는 거였죠. 부부싸움을 한 거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양 옆자리 동료들이 커피 한 잔 사주겠다면서 저를 이끌었어요. 건물 1층에 있는 카페로 내려가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놨고요. 커피가 반쯤 줄었을 때 이만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 보자면서 일어났는데 김지희 씨? 맞죠? 어떻게 찾아내야 하나 궁리 좀 해볼까 했는데 여기서 딱 만났네요. 웬 여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아는 척을 했어요. 누구시냐고 물어보려던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직감이 왔거든요. 이 여자가 바로 제 남편이 만나는 상간녀였습니다. 남편을 통해 사진을 봐서 제 얼굴을 알고 있었다고 떠들더군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그만 질척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자기는 그쪽하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이혼하고 저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김지희 씨, 이렇게 직접 보니까 왜 우리 자기가 저를 선택한지 알 것 같네요. 별것도 아니네. 저를 비웃는 상간녀를 보며 제가 어이없어 하던 그때였습니다. 함께 있던 직장 동료들이
상간녀보다도 더 큰 비웃음을 입가에 걸고 있었죠. 대단하신 분이네. 담력이 엄청난가 보네요. 김대리 친정 오빠가 검사인데 뭘 믿고 이렇게 폭주 기관차 마냥 난리를 치세요? 네? 검사? 친정 오빠가 검사라니? 상간녀가 당황하는 게 보였고 저는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너랑 바람난 천하의 못난 내 남편 새끼한테 물어보면 확인받을 수 있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간녀는 민망함에 물든 얼굴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후 근무 내내 어찌나 골치가 아프던지요. 저는 오빠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려다가 바쁘겠지 싶어서 새언니에게 대신 문자나 남겼고요. 그런데 퇴근할 때 보니까 상간녀가 1층에 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뭔 개소리라 하려나 싶어서 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주차구역으로 가길래 저는 거기가 조용해서 상간녀가 그쪽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회색 벤츠 차량 앞에 서더니 차체에 기대며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쪽 친정 오빠 검사이기는 한데 능력이 출중하지는 않다면서요? 백 하나 없는 검사라면서요? 게다가 남매가 안 친하다면서요. 솔직히 검사라고 해서 쫄리기는 하는데 용기를 좀 내볼까 싶네요. 억지로 용기를 내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황당해서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주차구역으로 최고급 스포츠카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벤츠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보기만 해도 억소리가 여러 번 나는 스포츠카가 멈춰서더니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저를 향해 막 손을 흔들었죠. 상간녀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건 누구? 아, 백 없는 검사의 아내분이요. 제 새언니 되시는 분. 참고로 미친 듯이 잘 사는 집안의 막내 따님이세요. 아마 잘못 건들면 저 집안에서 미친 보복이 들어올 테죠. 제가 전에 없이 문자를 보내놓자 심심해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한 머리 꽃밭의 새언니가 저와 놀아주기 위해 제 직장 주소를 찍어 내달려온 것이었죠. 저는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며 표정이 딱딱해진 상간녀를 향해 새언니네 집안에서 아는 사업명을 알려주었습니다. 상간녀는 몸을 떨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객기를 부리고 싶었나 봐요. 막 나가는 짓을 벌여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영화 속 대단한 인물처럼 굴어보고 싶었어요. 판무파탈이 목표였는데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간녀가 식은땀을 줄줄 흘려서 갑자기 어디가 아픈가 싶었네요. 차에서 내려 이쪽으로 다가온 새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판타스틱이 목표라고요? 판무파탈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새언니가 잘못 들어서 반문했고 저는 조용히 상간녀의 정체를 밝혀주었습니다. 그러자 새언니가 핸드백으로 상간녀의 머리통을 후려쳤어요. 퍽 소리가 났고 저는 입을 틀어 막아야 했죠. 새언니는 여전히 해맑게 웃고 있었거든요. 사람을 왜 때려요? 가방 장식에 얼굴 긁혔어. 어떡해. 이걸 어쩜 좋아? 오, 3천만 원짜리 치고는 가방이 안 예뻐서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쓸모를 찾네. 신난다. 새언니가 웃으며 핸드백을 휘둘렀고 제가 도중에 정신을 차리고 말렸기에 망정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상간녀는 정말 죽사발이 날 뻔했어요. 참고로 그런 수모를 당했으나 상간녀는 그 일을 걸고 넘어지지 않았답니다. 부잣집 막내딸과 검사라는 조합의 부부를 결코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새언니도 알게 된 마당에 이제 친정엄마께도 털어놔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의 불륜 이야기를 알려드렸죠. 통화할 때는 그렇구나 라며 침착한 반응을 보이셨던 분이
신혼집으로 쳐들어오셨을 때는 무시무시한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던 중이었는데요. 장모님. 그렇게 말을 뱉자마자 남편은 엄마의 날라차기에 얻어맞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외할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잘못했다면서 미친 듯이 빌기 시작했고 그게 한창일 때 놀랍게도 친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여기는 대체 어떻게 오셨어요? 택시 타고 왔다. 저는 그걸 여쭙는 게 아니었건만 어쨌든 친할머니께서는 지팡이도 없이 오셔서는 무시무시한 기운을 내뿜으셨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자기 동생을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데 자기 동생 무릎 흉터 얘기를 질리지도 않고 하는 녀석이야. 그런데 동생한테 힘든 일이 생겼으니 우리 손자 지훈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할꼬. 내가 그 화근을 없애버릴 것이야. 싹을 태워버리겠다며 눈을 무서히 빛내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남편은 당장이라도 오줌을 지를 것처럼 보였죠. 친할머니께서는 이런 곳에서 갑자기 마주치자 어색해하셨던 엄마가 얼른 만류를 하셨어요. 그 덕에 남편은 목숨 부지할 수 있었고요. 이혼을 당하고 몸만 간신히 건지게 되자 남편은 그게 못내 억울한 모양이었습니다. 본인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결혼할 때 들고 온 1억 5천 타령을 하며 시어머니께 징징댔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께서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지혜비 같은 놈. 그런 뒤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사촌 여동생이 계신 지역으로 가서 그분과 함께 살겠다고 하셨죠. 당신의 아들에게 기대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홀로 사시겠다는 선언이셨습니다. 남편은 외면을 당했다는 충격에 빠졌고요. 다니던 직장에도 불륜 소문이 파다했던 마당에 시어머니께 외면당한 충격까지 겹쳐져 직장 생활에 차질이 있었던 남편은 퇴사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당연히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었고요. 자그마한 사업장인데 폼잡기는 대기업 수준이었던 그 사업, 그때 정리를 하고 거처까지 멀리 옮긴 바 있었습니다. 잘못된 불륜으로 제대로 똥 밟았다는 걸 상간녀도 그만하면 처절하게 깨달은 모양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몰래 찾아뵌 뒤 굉장히 두둑한 용돈을 쥐어드렸고요. 그 이후로 자주 통화를 하며 지냈답니다. 살갑게 같이 뭘 하면서 살지 않아서 그렇지 사이가 좋은 저희 남매는 계속 잘 지냈고요. 오빠가 자기 자식보다도 자기 여동생을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새언니가 장난기 섞인 질투를 내비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새언니도 저를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저는 다 알아서 그냥 기쁜 마음이었는데요. 황당한 불륜을 저질렀던 그 남편놈 말인데요. 그 뒤로 재혼을 했었는데 또 이혼을 했답니다. 정확히는 이혼을 당했더라고요. 이혼 사유가 뭐였을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그래놓고서 저에게 연락을 해서는 다시 잘해보자고 한 게 우습네요. 다 잊고 제주도에 가서 살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살아본 저만 믿고 자기도 섬생활 도전해보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배꼽 빠지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사고방식 자체가 독특하게 돌아있는 놈한테는 대체 무슨 처방이 약이려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비극을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아마 이야기 들으시면 믿기지 않으실 분들도 많겠지만 어쨌든 저희에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저희 가족은 아직도 이 상처를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들로 많은 용기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겐 올해로 30이 되는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딸이 어느 날 제게 남자 한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날이었죠. 딸과 함께 좋은 곳에 가 외식이라도 할까 싶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를 데려오니
말도 없이 데려오니 당황하여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남자는 좀 제 딸과 나이 차이가 나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놀라기도 하고 딸의 남자 문제에 대해선 특히나 예민했었기에 좋은 표정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복을 빼입은 딸의 남자친구가 먼저 인사를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소연이 남자친구 한성수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생신이라 하셔서 간단히 과일만 전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해서 당황하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요. 잘 먹을게요. 저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과일을 받았고 그 남자는 깍듯이 인사한 후 식사 맛있게 하라며 돌아갔습니다. 딸은 남자친구를 소개해주자마자 제게 와선 푼수처럼 떠들었어요. 내 남자친구 잘생기지 않았냐고요. 그리고 저와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내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곧바로 딸에게 무슨 결혼할 남자를 이제 데려오냐고 질책했고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인다고 대체 몇 살이냐 물었죠. 그러자 딸은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라 말하며 나이 차이는 10살 정도 난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죠. 뭐 10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엄마, 나이가 뭐 중요한가? 엄마랑 아빠도 나이 차이 많이 났잖아.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나이 때까지 결혼 안 한 것도 이상하잖아. 그리고 전 그날 결국 딸과 그 남자의 나이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둘 다 입맛이 떨어진 채로 식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딸이 만났던 남자 중에 제대로 된 남자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이상한 논팽이들만 데려와선 그 남자들에게 차여 울고불고 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예전엔 어떤 놈이 제 딸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를 치는 바람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몇 년 동안 우울증에 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 사람을 쉽게 믿고 쉽게 마음을 주는 딸이 늘 걱정이었고 그래서 어떤 남자인지 간에 깊은 관계로 갈 것 같으면 반드시 저에게 데려오라고 말하곤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남자친구를 데려오니 제가 화가 안 날 수 있나요? 저는 딸에게 다시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우물쭈물하다가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말하지 못한 이유를 넌지시 꺼내는 거였어요. 엄마, 있잖아. 사실 이 남자 한 번 결혼한 남자야. 뭐라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 그만 들고 있던 접시까지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너 미쳤니?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돌싱을 만나? 엄마, 진정해봐. 그 남자 그래도 애는 없어.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와는 다르단 말이야.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날 정말 아빠처럼 아껴주고 사랑해줘. 애가 없다며 돌싱과 결혼하겠다니. 아빠처럼 자기를 아껴준다니. 전 말도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했죠. 변호사인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놈에게 시집을 가냐고요. 하지만 딸은 정말 그 남자에게 푹 빠진 건지 제 걱정보다 훨씬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대를 해서 그런지 사랑은 더 열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저 몰래 그 남자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고 사랑한다는 둥, 당신밖에 없다는 둥 하는 말들을 하며 애정을 표현했지요. 그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디 말할 데도 없고 정말 속이 뒤집어질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식당 몇 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일에 집중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부모라도 속이 뒤집어질 판이었는데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외동딸이 그런 놈에게 시집을 간다니.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의 남자친구가 제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허락도 없이 온 이 남자의 방문이 그리 달갑지 않았죠. 그러나 그는 마치 안다는 듯 제 앞에 자연스레 앉더니 또 과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거 잘 압니다. 소윤이에게 나이도 많고 아이는 없지만 한번 이혼한 경력이 있다는 게 마음에 안 드시겠죠. 소윤이에게 어머니께서 얼마나 소윤이를 애지중지 키우셨는지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 밑에서 혼자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 소윤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절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딸의 남자의 눈빛은 정말이지 간절했고 전 그 눈빛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전부인과 왜 헤어졌냐는 질문엔 성격 차이가 있었다고 할 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더군요. 역시 저는 믿음직스럽지 못한 이 남자의 말에 남자를 좋게 보려는 마음을 고이 접었고 이만 가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무언가 하나가 거슬렸습니다. 바로 손톱이었죠. 의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손톱이 왜 그리 길어요? 그러자 제 말에 그는 약간 당황한 듯 하더니 씩 웃으며 아, 이번 주는 제가 휴가여서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허나 저는 그 당황한 미소가 왠지 모르게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우연치 않게 딸의 남자친구를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친구의 동네에가 밥을 먹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남자친구가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해장국집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 시각은 낮 3시였고 분명 일을 할 시간인데 말이에요. 저는 딸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소연아, 네 남자친구 지금 병원에 있을 시간 아니야? 아마 그럴걸? 오늘 수술이 있어서 바쁘다고 했어. 그래, 알겠어.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허나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소연이와 함께 이 의사라는 남자를 만나며 관찰하고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구석이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라는 양반이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는가 하면 저번 날 갔던 해장국집에 자주 방문을 하더군요. 그것도 멀쩡히 일해야 할 낮 시간에요. 저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딸은 결혼하겠다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았고 전 계속 의심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아는 언니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제게 자기가 흥신소가 있다며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더라고요. 제가 흥신소? 그런 흥신소는 정가번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표하자 언닌 형사 출신이 하는 곳이라며 자신이 보장한다고 직접 소개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뒷조사를 결심하기까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막상 의뢰를 하고 나니 결과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을 즈음 생각보다 빠르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어머님, 조금 충격적인 결과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충격적인 결과라는 말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뭐죠? 이 사람 정과범이에요. 세상에. 정과범이라는 말에 저는 들고 있던 양파들을 우르르 떨어뜨렸습니다. 수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과범일 줄은 저번 날 제 딸에게 사기를 쳤던 그 다단계 사기범이 떠오르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랄 소식은 뒤에 있었습니다. 무슨 제목인데요? 가정폭력인데요. 이놈 지 마누라 오지게도 팼네요. 어휴, 쓰레기 같은 놈. 어머니, 이놈 절대 딸이랑 결혼시키면 안 돼요. 심지어 환자 진료비 거짓 청구로 의사 면허도 취소된 사람이에요. 제 입에서 비명 같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직감이 들어맞았던 것이었죠. 손톱에 낀대며 꾀죄죄한 옷차림,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모습들이 모두 하나의 퍼즐이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사 고마워요. 전 당장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라고 했죠. 잠시 후 딸이 집 비밀번호 키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딸은 저녁거리를 사왔다며 미소 띤 얼굴로 절 불렀습니다. 그러나 소주병 하나를 놓고 굳어있는 절 본 순간 딸도 석연치 않은 일이 있음을 알았는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죠. 엄마,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저녁에 웬 술이야. 엄마 술도 못 먹으면서. 소연아, 너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 너 그놈 만나지 마. 뭐? 엄마, 또 그 얘기야? 그놈 전과자야. 그것도 가정폭력범이야. 뭐라고? 자, 네 눈으로 봐. 저는 흥신소에서 그놈에 대해 알아온 정보들을 나열한 자료를 딸 앞에 내려놨습니다. 딸은 처음에 서류도 보기 전에 저에게 엄마 그 사람 뒷조사한 거냐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앞에 있는 범죄 기록에 말을 잇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엄마가 지어낸 거지? 엄마가 나 결혼 못하게 하려고 꾸민 거지? 소연인 믿지 못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발버둥을 쳤고 흥신소에 전화해서 제대로 조사한 거 맞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 며칠간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이 너무 상처받았을까봐, 제가 섣부르게 행동한 것일까봐 노심초사하며 소연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소연인 부은 눈으로 나와 절 불렀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다행히 그 사람도 별말 없이 알겠대. 그제야 저는 안도의 딸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아, 엄마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내 딸이 행복해지는 거야.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 있다면 엄마 그 길을 응원할 거고 너보다 몇 배 더 행복할 거야. 이 사람이 아닌 것뿐이야. 엄마. 딸은 몇 날 며칠 직장도 나가지 못할 만큼 울었고 전 딸을 위해 딸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시간 같이 있어주려 했습니다. 예전처럼 같이 백화점에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놈 생각이 안 난 건 아니었죠. 마음이야 당장이라도 그놈을 찾아가 네가 감히 내 딸을 상대로 사기를 치냐고 머리를 쥐어 잡아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라는 말이 있듯 정가를 저지른 이놈이 혹시 소연이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까 싶어 일단은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어느 날부터인가 소연이도 얼굴에 차츰 웃음을 되찾아갔고 다시 예전의 사랑스러운 제 딸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연이가 밤에 산책을 갔다 온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나 어디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그냥 바람 좀 쐬러. 하지만 산책을 나간다는 딸의 말은 어쩐지 이상했습니다. 원래 소연인 밤에 산책을 잘 나가지 않았고
나간다면 꼭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딸이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고 전 주섬주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상 주차장에 낯익은 차 한 대가 있더라고요. 썬팅이 짙게 되어 있어 그 안에 누가 있는진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어디서 봤더라? 저걸 분명 봤는데. 그리고 전 곧 그 차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냈습니다. 바로 가게 앞에서 본 적이 있는 차량이었죠. 회색 SUV. 바로 그놈의 차량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 소연이가 저놈한테 잡혀 무슨 협박이라도 당하고 있는 끔찍한 상상이 스치었고 전 미친 듯이 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태어난 얼굴로 차 밖으로 나왔고 달려오는 절 보곤 조금은 놀란 기색인 듯 했습니다. 저는 혹시 다친 데 없는가 해서 일단 소연이의 몸부터 확인했습니다. 저 남자가 뭐래? 혹시 협박이라도 했어? 엄마, 혹시 다 봤어? 저 남자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냐고? 너 보고 뭐래? 아니다. 지금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소연이가 급하게 절 말렸습니다. 엄마 잠시만. 신고는 안 돼. 제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또 찾아오면 어떡하냐고 말하자 소연인 그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냥 새로 알게 된 친구이고 여자라고요. 차가 비슷한 것뿐이라며 어떻게 그 사람이 여길 오겠냐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 말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딸은 산책을 핑계로 종종 나갔고 제가 주시하는 걸 알자 어느 날부턴 몰래 집 밖을 나가곤 했습니다. 제가 자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돌아와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소연이가 할 말이 있다며 절 방으로 부르더니 누군가를 데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소연이가 밖으로 나가 데려온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바로 그놈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데다가 의사라고 사기를 친 전과자. 그놈이 바로 제 앞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그놈의 첫마디는 그거였어요. 그놈은 그 말을 하면 모든 게 없었던 일이 되는 것 마냥 일단 말문을 틔웠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곤 진실이랍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모든 걸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사실 이 모든 건 결혼했던 전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혼 사유 여쭤봤을 때 성격 차이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땐 그렇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사실 제 전 부인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착이 정말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로 정신과 약을 복용할 만큼이요. 처음엔 저도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자 집착이 심해져 자기와 외출하는 게 아니면 주말엔 어디 나가게 하지도 못하게 했고 취미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뒷조사를 하거나 사람을 붙여 저를 감시하거나 제 차에 위치 추적기 녹음기까지 몰래 설치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일로 아내와 틀어지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싸우다 이혼을 하자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잔 절 쉽게 놔주지 않았어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게 배신감을 느꼈다 하면서 말을 걸지 않더니 몇 달 동안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놓곤 집에 들렀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결혼 생활이 정리되어 가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고 제 아내가 절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이미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자해를 하여 상처를 만들고 의사 진단서까지 다 받아낸 거였어요. 저희가 별거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아내가 집에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재판에서 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일 다 믿지 못하실 거 압니다. 저도 장모님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것도 모두 병원에 실소해 주었던 제 부인이 절 모함하기 위해 꾸민 짓이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소연이에게도 장모님에게도 하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야 했는데 소연이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나보고 이 이야기를 믿으라는 거야? 자네가 꾸며낸 그 이야기를? 안 믿으실 거 알지만 그래도 말씀은 드리고 싶어서 저도 너무 억울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는 그 여자 때문에 의사면허도 잃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징역살이까지 했어. 명예도 사람도 돈도 모두 다 잃은 거야. 제발 믿어줘. 딸은 남자의 말을 거들기까지 했고 전 그런 딸을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대체 내 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전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뉴스 기사들과 함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기사 제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시오패스. 그건 언제든 연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었고 가면을 쓰는 것도 쉬운 부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전 이 남자가 그런 부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입을 떼었습니다. 이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 잘 들어요. 당신 한 번만 더 내 딸한테 접근했다간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알겠어? 그리고 너 소연이 잘 들어. 엄만 저 사람 말 믿지 않아.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넌 저 사람 못 봐. 이제 돌아가세요. 험한 걸 당하기 싫으면. 제 말에 남자는 그런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푹 숙였고 또 찾아뵙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과 함께 물러갔습니다. 소연이 역시 제 말에 단호함을 느꼈는지 그놈을 따라가지 못하고 저를 노려보았어요. 저는 이 남자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딸이었습니다. 이미 같이 울고 있었고 그의 감정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소연인 그 이후에도 전 부인과 남자가 했던 대화라며 문자들을 보여주었고 그 부인이 정말 얼마나 집착이 강했는지 그 남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제게 말하려 했습니다. 거기다 엄마가 저 사람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다며 기어이 설득까지 하더군요. 마치 무슨 세뇌라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도 지금 내가 어떻게 보일지 알아. 근데 그 사람 전과범이 아니야. 그 사람 부인이 한 짓이야. 억울하게 뒤집어 쓴 거라고 내가 알아. 심지어 이제 그놈이 이제 복지부에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의사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 말하는데 정말이지 부모 마음은 눈 뜨고 코 베인 것처럼 어이가 없었죠. 저는 제 딸을 붙잡고 도대체 왜 그러냐며 뭘 잘못 먹은 거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소연을 붙들고 어떻게든 이 무지에서 꺼내기 위해 이 남자에게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모든 수를 썼습니다. 설득하고 눈물도 흘리고 미친 듯이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인 제게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면서 왜 그러는 거냐고 그냥 날 믿어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저희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었던 저희 모녀 사이는 점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지경으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늘 위로와 사랑만 주고받았던 관계가 그놈 하나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소연이의 방에서 책상 위에 있는 여권 하나를 발견했고 그 다음 날 소연이가 친구와 하는 전화통화에서 그놈과 외국에 가서 살려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삶을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걸요. 그 순간 저는 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연이가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한 번도 때려보지 못한 제 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소연이는 놀라 벙찐 눈으로 절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너 정말 미쳤니? 너 이 사람이랑 뭐 어쩌려고 그래? 전 소연이의 머리채를 붙들고 흔들었고 네가 전과자에 넘어가 같이 외국에 나가 사는 꼴을 지켜볼 순 없다며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딸에게 직장도 그만두라고 몰래 그놈 만났다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겠다며 말하곤 방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제가 나쁜 부모가 되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 일로 소연이가 절 보지 않겠다 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자식이 절 증오하는 길이라 하더라도요. 그런데 다음 날 일을 보고 들어와 밥을 지어 소연이 방으로 들고 갔는데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의 방문이 열려져 있었는데 방은 온통 옷가지들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침대 위엔 커다란 짐가방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짐을 싼 흔적이었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선 가장 끔찍한 생각이 이미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전 새하얘진 얼굴로 방을 둘러보다 곧 미친 여자처럼 소연을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낮의 길거리에서 전 제가 맨발로 나와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큰 소리로 소연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소연이의 모습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죠. 소연이가 도망간 것이었죠. 그 남자와 함께 여권을 들고서요. 그 이후 전 한동안 멍하니 벽만 보며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저도 부모이기 이전에 인간인지라 절 버리고 간 제 자식이 미웠습니다. 자식이지만 이렇게 말리는 부모와 연을 끊어가면서까지 그 남자를 따라간 자식에게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식이 세뇌를 당한 상태라는 걸 알았기에 저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다시 붙들고 용기를 내어 소연이에게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다시 와서 엄마와 얘기하자고요. 그런데 일주일째 소연이에게서 연락이 오질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 남자가 무슨 짓을 저지르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소연이가 혹여나 그놈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졌습니다. 외국에 갔다면 소연이가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초조해져 일도 그만두고 있었을 즈음 전 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경찰에게 그 남자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설명했습니다. 딸이 3달 전 결혼할 거라며 데려온 남자였고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라고 소개했다고.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의사인 것 같진 않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 흥신소를 통해 조사해봤더니 가정폭력 전과범이었고 의사 면허도 취소된 사람이었다며. 하지만 딸과 제게 전 부인이 모두 뒤집어 씌운 거라고 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경찰관을 통해
그 남자에 대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남자가 돈 때문에 전부인에게로 갔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전부인과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전부인에게 했던 끔찍한 짓들이었죠. 차마 여기에 다 쓸 수 없지만 전 그걸 전해 듣는 순간 그대로 무너져 버렸고 실제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실려가 버렸습니다. 그 남자는 괴물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을 교모하게 조종하는데 능숙한 괴물이었습니다. 그가 근무했던 직장 사람들은 그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기 전까지 모두 그를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었고 전부인의 가족들조차 심지어 그를 그렇게 믿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하나의 가면일 뿐이었죠. 저는 그제야 제 딸이 왜 그리 쉽게 그놈에게 말려 들어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짜고 들어오는 사기엔 당할 수밖에 없듯 그놈이 정말 타고난 괴물이었기에 제 딸도 세뇌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온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말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해 실제로 몸에서 계속 통증을 느꼈고 너무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한 나머지 자주 쓰러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딸에게 연락이 오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잠이 들기 직전 딸을 처음 안았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꼼지락거리는 손가락, 제 아빠를 닮은 초롱초롱한 눈망울, 자그마한 입술. 당시 저는 무일푼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지만 이 소중한 것 하나만큼은 어떻게든 귀하게 키우자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길거리를 전전하며 구걸을 하는 꼴이더라도 어떻게든 성공해서 내 자식에게만큼은 모든 걸 해주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인 어렸을 때나 커서나 제게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엄마한테 사탕을 사달라고 조르다가도 돈이 없다는 걸 알자 떼를 쓰지 않았고 3,000원짜리 시장 신발을 사주어도 엄마가 사줬다는 이유로 닳고 달을 새라 그걸 신고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전 그런 소연을 보며 그것밖에 못 사주니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돈이 없어 그런 것밖에 못 해주는 게 참 죄스러웠는데 제가 식당 사업으로 성공하기 전까지 소연인 늘 저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도 식당에 와 일을 도와주고 지쳐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죠. 제 세상엔 딸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딸이 지금 어디서 무슨 짓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한 달, 3달이 지나도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시간은 정말 느리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흘러갔고 저는 기절할 것 같은 고통과 매일을 싸웠지요. 그런데 정말 소연이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저는 어쩌면 딸아이가 이 남자와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고, 전부인에게 하던 것처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소연이를 사랑하는 걸 수도 있다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허나 마음속 깊은 곳에선 그것이 진실이 아니란 걸 알았기에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식은땀에 젖어 일어나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도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아! 저는 곧바로 소연이를 부르며 어디냐고 물었어요. 소연이는 흐느껴 울며 제게 지금 여기로 좀 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죠.
저는 혼비백산한 얼굴이 되어 무작정 택시를 타고 소연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소연이는 어느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딸아이의 형체가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간 어디에 있었냐며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고 말하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소연인 어떤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그저 절 보기만 할 뿐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보다 훨씬 마른 얼굴로 입술을 벙긋거릴 뿐이었지요. 허나 제가 이딴 사실에 안도감을 느낀 건지 조금씩 눈물을 보이더니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결혼 생활은 정말 좋았어. 남편은 나한테 모든 걸 해줄 것처럼 굴었고 매일 아침을 차려주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내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결혼을 하고 3달쯤 후부터 이놈이 내가 뭘 입는지 뭘 먹을지도 다 하나하나 정해주려고 했어. 처음엔 날 생각해서 해주는 거라 했으니까. 그 말을 다 믿었어. 그런데 내가 싫다고 거부하면 나한테 손을 올리는 거야. 난 그때 남편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 한 말이 모두 거짓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안을 뒤지다가 남편의 일기장을 봤는데 거기에 쓰여있던 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 말이 모두 맞았어. 딸아이는 말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전 그 일기장 속에 뭐가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진실이었겠지요. 자신이 무슨 추악한 짓들을 저질렀는지 기록해놓은 그런 진실 말입니다. 소연인 스스로 깡마른 팔을 감싸며 그간 당했던 일들을 힘겹게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손바닥 세례를 당한 것, 이혼을 요구하면 엄마를 해코지할 거라고 협박했던 것, 벗어나고 싶었지만 온 집안에 카메라가 있었던 것, 어느 순간 손바닥 세례에도 익숙해질 만큼 나약한 사람이 되어 있던 것, 그러다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자는 심정으로 엄마에게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건 것. 저는 그런 소연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가 당했을 고통이 떠올라 가슴이 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제 딸아이에게 몹쓸 짓을 한 그놈을 당장이라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허나 소연이가 너무나 떨고 있었기에 슬픔과 분노는 잠시 접어둔 채 전 소연이의 등을 쓸어주며 이제 괜찮다고,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하며 먼저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저 일단은 딸아이가 돌아온 것 자체가 제게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소연이가 제 다독거림에 차츰차츰 호흡을 되찾아갔을 때쯤 저는 딸아이와 우선 집으로 가기 위해 공원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가 가로등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 제 쪽을 뒤덮더니 어떤 시선 하나가 끈질기게 절 쫓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에 뒤를 돌아보았는데 저희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놈이더군요. 너! 장모님, 안녕하셨어요? 제 아내를 좀 데리러 왔는데요. 놈을 보자 동공이 확장되면서 제 손과 발은 모두 분노로 떨려왔지만 태연하게 인사를 하는 그놈은 소연을 데리고 왔다고 말하며 손까지 뻗쳤습니다. 집에 가자고 말하면서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소연이가 그놈을 보자 놀랐는지 숨까지 급히 들이마시며 제 뒤로 숨었을 때야 정신을 차렸지요. 그놈이 그러더군요.
당신 차에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고요. 날 벗어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요. 네 엄마를 해코지하겠단 거 잊고 있었냐고요. 소연인 얼마나 그놈에게 많은 수모를 겪은 건지 그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반응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딸아이를 보는데 얼마나 험한 일을 당했으며 저러는 건지 싶어 가슴이 쓰라리면서 순간 전 그놈에게 폭발할 것 같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놈에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으로선 해선 안 될 짓마저요. 도저히 치미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점점 이성의 끈이 끊겨가고 있었어요. 전 얼음장처럼 굳은 얼굴로 그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다신 내 딸 인생에 얼씬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얼씬되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 사라지라고요. 허나 그놈은 뭐가 재밌는지 픽 실없는 웃음소리를 내더니 소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좋았지 않아, 소연아? 다시 와. 괜히 장모님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당신한테 조금 심했던 거 인정해. 앞으로는 자제할게. 나 용서해줘. 그럴 수 있지? 여보. 놈은 다감한 목소리로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절 해코지할 수 있으니 돌아오라는 협박이요. 소연인 힘겹게 고개를 저었지만 놈은 눈빛으로 계속 소연이를 위협했습니다. 소연인 자연스레 또 그 눈빛의 반응에 오한이 온 것처럼 몸을 떨었지만 전 소연이의 떨리는 손을 아주 꽉 잡아주며 엄마가 있으니 겁먹지 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응, 알겠어, 엄마.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놈이 갑자기 큰 소리로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말에 순진하게 넘어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냐는 말들로 소연이를 다음으론 딸을 멍청하게 키운 당신 실수가 크다면서 저를 비웃더군요. 그러면서 소연이에게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전 순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놈의 뺨에 거칠게 손을 올려붙였습니다. 얼마나 강한 힘으로 쳤는지 놈의 커다란 몸이 한번 휘청거렸고 놈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확 붉어졌습니다. 그놈은 곧바로 뒤집힌 눈으로 제게 달려들어 저를 힘으로 압박하려 했습니다만 전 당황하지 않고 떨어져 있던 커다란 나뭇가지를 들어 저와 소연이를 보호했습니다. 엄마란 이름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그놈은 씩씩거리며 제게 달려들었지만 전 어떤 상처를 입어도 딸아이를 지키기 위해 힘껏 맞서 싸웠고 싸우는 내내 지치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딸아이인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제 힘이 조금 떨어져갈 무렵이 되자 조금 식은땀이 나긴 했지만 다행히 소연이의 신고로 저 시간에 경찰이 도착했고 그놈은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지요. 소연인 지금껏 그놈이 자기를 해칠 때마다 모아두었던 병원 진단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그 진단서들을 그대로 경찰에 들고 가 그놈을 신고했고 놈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제 딸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그간 그놈에게 당했던 상처들은 지금 이 글에 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끔찍하지만 그래도 상기시키는 것조차 힘들지만 전 엄마로서 소연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고 저희 모녀는 이 과정을 함께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겪어선 안 될 비극을 겪은 이후 이 비극의 여파로 소연이의 삶은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려 5년 동안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고 직장을 한동안 다니지 못했어요.
무슨 공포증이 생겼는지 사람들이 많은 곳엔 가지 못했고 밤엔 제가 없으면 제대로 잠들지 못했죠. 전 그런 소연을 보면서도 참 여러 번 무너졌어요. 다행히 5년이 지났을 무렵 소연인 친구들과 주변 심리센터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천천히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놈이 언젠가는 출소한다는 생각만으로 제 딸은 요즘도 악몽을 꾸곤 합니다. 사실 저조차도 그 생각을 하면 몸이 떨리고요. 혹여나 나와 저희에게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닐까, 벼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만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저 저는 오늘도 신에게 그 순간이 찾아오지 않길 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사연 채널을 통해 사연을 보낸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놈은 저지른 끔찍한 죄에 비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와 소연인 피해자로서 억울하게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새삼 법이 왜 솜방망이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저와 소연이처럼 갑자기 어느 날 삶이 무너져버린 피해자들에겐 가해자에 대한 정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길만이 피해자들의 삶을 앞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힘들게 꺼낸 이야기이니만큼 댓글로 많은 위로해 주셨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또 아직 회복 중인 제 딸에 대한 다소 강한 비난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길 빌고 있겠습니다.